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기부터 생명선과 이익선 등의 표현으로 조선과 만주를 향한 침략 의도를 계속 표출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야심은 주변국인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충돌을 불러왔으며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곳은 바로 한반도였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가 껴안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전쟁을 치러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반면 당시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우익의 인식을 반영한 글이 일본의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상대는 청나라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일본은 한국을 끌어들여 전장을 한국으로 제한하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아베 정권 당시 일본 국가안전국 차장이었던 가네하라 노부카스이며 그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인 컵 캠벨과 막역한 사이이며 실제로 그는 그가 설립한 단체인 아시아그룹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의 글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략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칼럼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69년의 사토에이 사쿠와 닉슨 대통령 이래 처음입니다. 중국은 당시 소련과 국경에서 군사 분쟁을 겪고 있었고 대만의 군사력을 투입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미일은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유사 사태는 2030년쯤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력이 쇠퇴한 국가는 군축 교섭에 응하게 되기 마련이며 소련도 그리하였습니다. 성장세에 있는 중국의 국력은 20년 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군비 확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통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후진타오나 원자바오와 같은 문인 유형이 아니라 옛날의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홍위병 세대에 가까우며 그는 공산주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허한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없습니다. 티베트나 위구르를 탄압하는 것도 국가가 산산조각 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홍콩의 강경 개입을 고집했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대만의 합병은 공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안전보장 면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만에도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4개의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대만 주변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중 쌍방의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필리핀의 군사력이 너무 약하며 마지막으로 호주는 믿음직스럽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은 강력해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최대의 파트너는 일본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10년이나 20년 후로 보자면 아직 일부 능선밖에 건너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외교의 기본적인 역할은 힘의 역학관계의 유지로 우리의 힘을 배가시키고 적의 힘을 감소시키는 게 철칙입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호주와 인도가 더해져 쿼드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이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세대가 북한과 공감을 하고 있어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60만 대군을 보유한 군사대국이기도 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쿼드 플러스 알파의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미중 대립은 미소냉전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차 세계대전 전야에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공업화가 늦은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상호 의존도는 매우 높았고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의 기술 규제를 시작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미국과 일본, 유럽의 민간 기업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시장과 별도의 논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위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은 국가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투입돼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국가 안전보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의 어려운 점입니다.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이상이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G7 등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표를 던져왔지만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한미일 공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삼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칼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쿼드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특히 인도의 러시아산 S-400 방공 미사일 도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인도가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S-400 도입에 따른 CAATSA 발동을 경고받고 있지만 S-400 시스템과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인도 육군의 부대가 곧 인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CAATSA 발동을 인도 측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카테시 발마주로 인도 대사는 러시아 언론인 렌타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와 각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인도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과 독자적 요구에 따라 안보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계약이 끝난 S-400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로 인도 대사의 발언은 돈 해플린 인도 주재 미국 대사가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도 제재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돈 해플린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인도가 S-400을 도입하게 된다면 미국은 쿼드 구성국의 제재를 발동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쿼드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도에게 CAATSA를 발동하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터키에게 발동했던 CAATSA 제재는 형편성을 잃었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게 러시아에서 S-400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CAATSA를 발동한 상태입니다. CAATSA가 발동되면 인도 국방부는 미국 의회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과 미국 금융기관 차입, 국제기구 대출과 미국 수출입은행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인도는 대외 유상 군사 원조를 통한 미국산 방위 장비 도입 등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다만 과거의 FMS를 통해 라이센스 생산 허가를 받은 생산품은 제재를 받지 않지만 PA다이나 AH-64 등의 소모품이나 탑제품 도입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으로서는 대외 유상 군사 원조가 어려워져 인도에 팔고 있는 전투기를 모두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권이 발표한 사우디나 UAE로의 무기 수출 동결을 잇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쿼드 구성국에 제재를 가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CAATSA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면 S-400 도입을 강행하는 인도에 제재를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인도의 양국 관계는 결정적인 균열을 초래하게 되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동맹의 발전과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도와 터키는 모두 미국의 우방국들이며 이들 나라의 CAATSA 제재를 가하면 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커다란 원칙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도와 터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큰 부담이며 또한 미국의 군수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쿼드에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고의 옵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러한 칼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다시는 한반도가 강대국 간의 대리전을 치르는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